자세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죠.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번 어깨도 좀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옆에 계신 분하고 눈 마주치면 인사도 좀 나누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차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청년 역량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패널 분들을 소개 올리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 성결대학교 직업학과 정태욱 교수님입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 올릴 분은요, LG 디스플레이의 권기록 수입연구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요, 매직 앵커의 최재규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KCC 정보통신의 한정섭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사람인 이상돈 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 유니온의 김영민 정책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부 패널 토론은요, 좌장 정태욱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용부와 또 우리 서울 일자리 포럼, 또 일자리위원회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좌장은 내용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요자 중심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발표하시는 분들이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이걸 관리를 잘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은 원래 우리가 40분이니까 5분이니까 8분씩 하시게 돼 있는데요. 맥시멈 10분 되시면은 바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싶은 심정은 알지만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우리 프로에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우리 선생님들 시간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들이 발표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이 들으실 때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의 산업의 어떤 현실, 그거는 팩트고 존재 그 자체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4차 산업혁명에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부여해서 그 4차 산업이 주고 있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거를 찾아내시는 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게 오늘 토론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부여해서 그거를 당위를 만들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를 찾아가는 게 오늘 토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잘 준비를 하셨다가 산업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발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시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이신 우리 권기록 LG 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LG 디스플레이 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기록 책임입니다. 저도 회사 LG로 입사한 지 올해 한 18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고향은 대구 구미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파주에서 이사 와가지고 지금 파주에서 좀 과정된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가야 연구위원께서 약간 좀 거시적으로 전체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미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미시적으로 작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고도 계시겠지만 저희들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산업적인 특징을 보면 크게 3가지 팩터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자본 집약적인 산업적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 집약적, 세 번째가 노동 집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파주에서 공장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2조 내지 3조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 인력들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필요를 하거든요. 제가 한 2010년이니까 지금 한 8년 전쯤에 그때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을 했는데 대졸 신입사원들을 1년에 한 1,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원은 좀 기능직이죠. 모듈이나 전문대졸 같은 경우 한 3,000명 정도 교육시킬 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한 18년 지난 지금 현장에서 보면 계절이 한 연간으로 한 300에서 400 정도. 그리고 현장 직원들 같은 경우가 200명을 채 안 뽑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굉장히 자본지배적이고 기술지배적인 형태는 점점 더 많이 보도화되고 있지만은 노동지배적인 산업 형태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현장인 것 같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공장을 지으면 예전에는 라인 안에 현장 작업들이 들어가서 클린 활동합니다. 청소도 하고 장비도 닦고 유지보수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 인력들이 전부 다 쉽게 이야기하면 PC방 같은 데 모여 있습니다. 라인 말고 밖에 사무실에 PC방 같은 데 모여서 가지고 안에 있는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검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잠깐 설명해줬던 그 제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제가 뭐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 다양하게 업무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공장 자동화 쪽에 근무하는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쓰는 용어들은 조금 다른데 가장 최고의 단계를 지능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야기 AI가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단계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자동화에서 전자 단계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있는 단계까지 그 정도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들이 있어가지고 뭐 대졸이라든지 특히나 기능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좀 채용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산업 흐름에 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현상들을 보면 저희들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팩토리 하나 힘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단 대졸 기준으로 좀 본다 그러면 채용을 하는 형태도 좀 다르거든요. 인력 구성 자체가. 예전에는 저희가 한 10여 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면 만약에 10사람의 사람을 뽑다 그러면 뭐 R&D 인력들이 한 4.5명 그리고 생산 장비 인력들이 한 4.5명 그 나머지가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일반 지원 스텝 구성이었습니다. 4.5 대 4.5 대 1 정도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찍었죠. 1000명 뽑다가 지금 3,400명 뽑고 있는데 구성이 R&D 인력들이 한 7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가 공정 장비 인력들이 한 2.5명 정도 그리고 0.5명 정도가 지원 스태프들이죠. 영업하고 사실 여기도 뭐 인문계 저도 인문계 출신입니다만 상경계열 나왔는데요. 인문계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제조 베이스에 있는 기업에서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치우기 힘든 거는 일자리 자체가 특화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쪽에서도 공정이나 장비 쪽보다는 R&D 인력들을 많이 좀 뽑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거는 공장이 점점 시스템화되고 자동화되면서 굉장히 좀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합니다만은 영역들이 많이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4사람, 5사람이 하는 경우도 지금은 1명, 2명이씩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현장에서는 공정이나 장비 쪽의 분야 같은 경우가 대신 R&D 쪽, 새로운 기술. 지금은 저희들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데 OLED 내부에서도 와치라든지 웨어러블이라든지 투명이라든지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 같은 경우 인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흐름 중에서 어떤 인력 구조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 하는 역할들의 변화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사실로 좀 현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준비된 자료는 회사 소개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채용 형태 부분인데 이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공채 형태로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 그러면 지금은 공채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R&D 분야 같은 경우가 4학년 결혼방학부터 해가지고 4학 연계 형태로 많은 형태가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좋은 인재들 미리 확보해서 평하는 1년도 평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많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장기 인턴제 회사에서 6개월 정도 같이 일해보는 이 친구가 과연 특박간
엔지니어 공장 환경에서 견뎌내는가? 딴 거 안 봅니다. 인내, 헌신.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데이터 보고 어차피 회사에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요즘은 그 일을 나가는 확률이 없더라고요. 매번 나가 계속 인터 받치면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공채 비율이 있는데 공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잘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취업 활동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주최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입사를 위한 역량보다는 회사에서 실제 일할 때 필요한 역량들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여기에서 제가 자료 중에 하니까 여러 엔지니어링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한 지난주에 있었던 경험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일 때문에 중국에 출장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OLED 쪽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임 연구원분들이 왔었어요. 중국에 왔는데 같이 한 3-4일을 생활하게 돼가지고 같이 그분의 강의를 듣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핵심 인재 좀 있고 회사에서 핵심 인재가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급 인재가 아니겠다 싶을 정도로 만약에 그 친구가 지금은 LG그룹에 나고 경쟁사로 가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를 받고 갈 수 같고 중국으로 가더라도 지금보다 10배 정도를 받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주로 하는 얘기 교육에다 보면 사람 관찰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3일 관찰해봤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첫 번째 전문 지식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OLED 분야에 있어가지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와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박사학위까지 아주 되게 유니크한 분야에서 가지고 학위까지 받았다는데 일단 전문 지식으로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받았을 때 일단 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일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힘든데 정말 즐기는 것 같아요. 일을 즐기자는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또 OLED 자체가 현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LG라는 삼성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타스크라는 굉장히 대응들도 많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긴 한데 하는 이야기라든지 평소에 같이 있으면 느꼈던 것들은 이 친구가 일을 좋아하는구나 즐기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기들이 대학 교수도 있고 어디에서 좀 편한 직장들 연구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터프한 환경이지만 기업이라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호기심하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 자기가 맡은 전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라든지 중국 같이 갔을 때도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처음이니까 저게 어떤 왜 저렇게 되는지,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일상생에서 그런 호기심을 어떤 상황에서 했을 때 낙관성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좀 특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기질이나 생각인 것 같고요. 이로써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도 쭉 나와 있지만 전부 다가 기업에서 필요한 결국은 문제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반 외부에 사는 것들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수집 능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문가들 많이 하는 거고 또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결국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게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사람으로 보이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가장 정보 수집 능력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논리력인데 논리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박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은 문제를 보는 것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걸 해결해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내다가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보는 중 그게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기존의 패턴대로 하게 됩니다. 또 결국 더 이상 진보라는 발전이 없겠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창의력인데요. 창의력은 좀 다른 개념 같아요. 새로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조합이 되느냐.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서칭해내고 그거를 다른 것들하고 조합해낼 수 있는 것들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분야가 있지만 굉장히 다른
그쪽의 영역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고 시도하고 자기는 리서치 엔지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적 엔지니어 이상의 혹은 장비 엔지니어 이상의 그런 실력들이나 능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만 한다 그게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고 현장 사원들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자기 영역들을 창의적인 가치를 서로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표현 절차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했더라도 그걸 잘 리포팅해서 상사들한테 보고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소에서라도 대인관계라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이야기한다고요. 마지막은 기술 수립 분석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희들 같은 경우가 일을 새로 하다 보면 본인이 하는 일 자체가 산업의 전체 기준이 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엔지니어들이 보십시오. 똥꼬집 기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고 이걸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하는 방식, 그 기준들이 하나의 이 사업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 제대로 된 기준들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들 같은 경우가 보면 뭐 디스플레이, 마이스 쪽에 있는 기업이라는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가지 영역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시간 2분 추가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했다 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네, 질문 시간은 이따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체산업혁명과 청어주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어떤 게 세상을 이룰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미래를 보는 가장 좋은 거울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삼성에서 주로 디지털 TV 개발,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개발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다양한 걸 수행을 하면서 경험을 좀 하게 됐고, 그런 걸 바탕으로 현재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하는 거와 네이트워크 무브먼트라는 걸 소개시켜 볼 건데요. 그 네이트워크 교육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웹 모바일 사물인터넷이라는 프레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사물인터넷 하면은 사실 와닿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물체거든요. 인터넷에 연결된 거는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이게 언제 존재했냐면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에 PC가 연결됐었는데요. 그때 인터넷 혁명이 불었었죠. 인터넷 혁명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인터넷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이 엄청난 걸 바꾼다는데 직업과 어떻게 연관이 되지? 그런데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만 했냐면 기술 얘기만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HTML이 어떻고 웹서버가 어떻고 막 이런 난해한 기술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여기 인터넷 서비스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날마다 인터넷 쓰실 건데요. 인터넷 쓰시면서 기술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시골에 사는 농부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재배한 그 작물을 판매하는 유통 경로를 쓸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알아볼 때 인터넷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지도 서비스도 알아볼 수 있고, 옛날하고 다르게 우편함 굳이 안 되죠. 이메일을 받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서비스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이게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게 어떤 직업과 연관이 되고 어떤 비즈니스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이 되면 역시 모바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스마트폰이 연결됐다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2007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사갖고 와서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본 아이폰은 정말 좋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래서 카메라가 좋은데 저게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실제 지금 모바일 서비스 여기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 모바일 개발자는 뭐 여기는 많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재생센터. 근데 일반인들 관점에서 모바일은 기술이 아니라 그냥 생활 서비스거든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짜장면을 판매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동네에서 짜장면을 잘 팔려면은 어떤 영업을 해야 되냐면 전단지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뿌려야 됐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에다가 뭔가 붙여줘야 되거든요. 쉬운 번호가 핵심적인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단지 뿌렸는데 전화가 안 들어오는 거죠. 주문이. 왜 안 들어오죠? 배달의 민족을 이해하지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렇죠? 봤더니 배달의 민족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주문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죠. 동네에서 짜장면 가게를 하더라도 모바일 기술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내 생업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는 게 기술 관점에서 얘기하면 뭐 3G가 어떻고 뭐 거기 AP 기술이 어떻고 막 한참 복잡한 얘기가 되지만 서비스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심플한 거죠. 배달의 민족에 광고를 내야 내가 짜장면을 많이 팔 수 있구나. 이런 거를 터득하는 게 모바일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도 인터넷에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외에 모든 게 다 붙는다는 컨셉입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에 기존의 어항이 붙는다면, 인터넷에 기존의 어항이 붙는다면 이런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어항에다가 어떤 센서를 간단한 거 붙이죠. 온도, 습도, 조도 센서만 붙이면 물고기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에다가 이 센서 정보를 연결시키면 물고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잠 잘 자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온도가 좀 떨어지면 아이 추워 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모바일 게임과 지금 실제 우리 집에 있는 어항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실제 어항을 개발하는 사람, 어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 기술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내가 어떤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그 기회를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뭐냐면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이 일으킬 새로운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보면 예전에 인터넷 처음 등장했을 때 수많은 업체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엄청난, 이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강아지하고 토끼? 검색 잘 된다고 막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죠? 아시겠지만 사라졌죠. 수많은 서비스로 엄청난 거를 만든다고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이렇게만 됐죠. 그 당시에 예측했던 거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측한 게 굉장히 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가장 주목받았던 게 바로 소셜커머스 서비스인데요. 2010년도에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800개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새로운 기회를 가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 돈을 제대로 벌기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도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쪽 비즈니스 하고 있지만 과연 10년 후에 지금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맞을지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그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 오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지금은 사실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 4차 산업혁명을 다루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다보스 프롬 발표할 때 KBS에서 발표된 다큐인데요. 그 다큐는 이제 저도 참여를 해서 저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메이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 혹시 메이커 무브먼트라는 키워드를 들으신 분이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좀 들어보실래요? 여기 그래도 조금 계시네요. 이게 사실은 그 미래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수천억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이쪽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에 관여를 했었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손든 분이 너무 적어서.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메이커 무브먼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잖아요. 그 당시에 정책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뭐 해먹고 살지? 어떤 기업을 키워줘야 되지? 그런데 그 보고서 중에 상당수가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10년, 15년 후에 한 60% 망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잘 나가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그러면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앞으로 뭐가 바뀔지 막 고민만 하지 말고 만드는 사람을 양성하자. 그래서 메이커라는 사람들은 직업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도구가 주어졌는데 그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3D 프린터 같은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고요.
요즘 세상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걸 만들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중에 특화되어 있는 반응이 좋은 제품들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서 기간이 성공 사례가 되는 제품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스마트 스미나 오큘러스 VR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제 정책 추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아무도 모르는 두리뭉실한 시대에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증폭시키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메이커 무브먼트 정책의 시작이고요. 이제 좀 마무리로 들어가면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이 많은 회사들이 사라졌습니다.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발표할 때 만약 여기 다니는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박수치고 환호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고 통지서가 지금 무인자동차 시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 앞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일 났다, 있는 게 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없는 게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좋은 회사들의 기준이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1935년만 하더라도 S&P 500지수에 올라가는 좋은 회사가 되려면 90년 정도의 업력이 필요했습니다. 90년 정도는 돼야 이 회사가 큰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90년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3대가 같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S&P 500지수에 올라가는 회사들의 평균 수명이 채 20년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가 20년도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페이스북 같은 회사. 그런데 재미난 게 사람의 수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보험가입할 때 기본 100세거든요. 예전에는 60년 정년, 60세 정년을 해도 뭐 오래 살아봤자 10년 사는데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살면서 직업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그리고 새로운 회사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과거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청년 사장님답게 새로운 미션을 우리한테 던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많은 질문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정석 KCC 정보통신 대표이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IT 서비스 회사에서 약 3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도 말에 입사를 해서 정말 IT 산업이 어떻게 변화를 몸소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67년도에 국내 1호 IT 회사로 설립이 돼서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IBM하고 같이 50주년을 맞이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IT 처음에 시작할 때 키펀치 시스템, 80칼럼짜리 구멍 뚫리는 이 기계부터 만져서 현재의 스마트폰, 여러 가지 IT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모든 요소 기술을 현재 경험을 실질적으로 어떤 거는 지금 초입 단계, 어떤 거는 상당히 진전된 단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좀 실질적인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여기 학생들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내가 전공하는 게 과연 나중에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나요?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 하면은 핵심 기술이 뭐지? 하다 보면은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여러 가지 AR, VR, MR, 요즘 MR까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웨어러블, 오만 용어가 지금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공부하는데 저희 애들이 둘 다 컴퓨터과를 나와서 지금 현재 취업을 했는데 걔들보다 제가 더 늦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T,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뭐냐?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뭐냐? 이게 바로 ICT 기술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 그러니까 IT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통신까지 포함돼서 ICT 기술. 거기에 더욱 분간이 되는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모든 게 소프트웨어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여러 가지 단순 노동, 단순한 일, 그 다음에 반복되는 업무는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또 올해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쭉 그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톨게이트 지나가시면서 혹시 느끼신 거 없으세요? 톨게이트 지나가면서? 제가 아직도 그 하이패스를 안 달았어요. 사람 있는 데를 찾으려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참 헤맵니다. 그 하이패스가 점점 늘어나고 사람이 있는 데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10% 20%밖에 없어요. 이게 벌써 그 어떤 그 IT의 진화로 인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독일의 아디다스 본사가 있는데 이 아디다스가 스마트 팩토리를 작년에 전격 도입을 해서 그 신발을 50만 컬레를 생산하는데 인원이 600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50만 컬레를 생산하려면 한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로봇 기술, 센싱, 자동화 기술을 온갖 그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을 다 가미시켜서 만들었더니 50만 컬레를 생산하는데 15일이 걸립니다. 거기에 투입된 인원 10명이랍니다. 10명. 그러면 600명에서 많은 인원이 그 집으로 갔겠죠. 그러면은 그게 그냥 그 제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갔다. 물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 팩토리가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뭐가 들어갔냐면은 로봇 기술과 어떤 로봇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제공되는 기술이 미쓰비시, 야스카, 그 다음에 환학이라는 이러한 회사가 많은 인력을, 소프트웨어 인력이나 ICT 기술 인력을 흡수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개발해서 로봇을 갖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혹자는 이런 얘기 농담을 하더라고요. 야, 로봇이다 대체해도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로봇을 그 장애가 나면 고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로봇만 이제 이러한 그 로봇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플랫폼 서비스라는 게 이 ICT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버, 차를 한 대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만든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거를 통제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우버, 에어비앤비, 호텔 가지고 있나요? 호텔스닷컴, 호텔 가지고 있나요? 이런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라겔 오토메이션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럼 지멘스라는 데, 또 GE라는 데가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 4차 산업혁명에 많은 요소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쪽의 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ICT 기술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진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아마존에서 그 알렉사 시스템이라는 그 AI 비서 이제 어떤 그 역할을 자기가 말로만 얘기해도 뭔가를 다 어떤 결과물을 내주는 그런 알렉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글이 아마존이 내놨는데 이 아마존은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어디가 하느냐, 복스바겐, 포드, BMW,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이 말로써 모든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음성 서비스 이런 기술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에 현재 우리도 스마트폰에서 응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화된, 정말 지능화된 서비스들이 앞으로 나와서 많은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또 하나, 후웨이, LG전자, 냉장고 이런 데 전부 다 음성 서비스로 다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조나 이런 데에 부가가치를 막 창출을 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나오게 되는데 이때 누가 하느냐 그거를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개발자가 몇백 명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우리나라의 카카오를 보면 개발자가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2,700명, 3,000명,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소프트 인력이 있습니다. 아마 상상 못할 정도의 소프트 인력이 흡수했습니다. 구글, 아마존이 옛날에는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느냐, 소프트웨어, ICT 기술 이런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굉장히 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코딩만 하는 거를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보면. 저도 학생들을 멘토링을 장학재단에서 여러 명을 몇 년째 해주고 있는데 아주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 학교 교육도 지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전공, 부전공, 복수 전공이 요즘에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인문계 적성을 가진 사람도 소프트웨어를, 저는 대학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교양 필수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교양 필수 과목으로 해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몇백 시간을 이수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융합형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이 아무리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을 만들어서 어떤 농촌에도 보면 스마트 팜에 이용을 해서 딸기를, 며칠 전에 TV에 나왔죠. 딸기를 이 로봇이 쫙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색깔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야, 이게 다 익었네? 가서 딱 칼로 탁 잘라서 안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며칠 전에. 9시 뉴스, 아니 9시 어딘가 나왔던 것 같아요. 9시 뉴스요. 이러한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 센싱 기술, CCTV,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술,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 기술이 우리 4차 산업이 믹싱이 돼서 융합된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CT 기술과 소프트웨어 인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 실업 또는 지금 4학년, 3, 4년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 전공을 살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래서 융합형 인재가 된다라면은 취업하는데 저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두 자녀를 IT 학과를 보내가지고 취업을 너무너무 쉽게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지금 필요한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면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일자리를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를 소프트웨어에서 찾아야 된다. 이쪽으로 100%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인문계 적성을 가진 사람도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해서 부전공이든 어떤 형태든 무수히 많은 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요즘에 공부를 가르칩니다. 인공지능, IoT, 하여튼 AR, VR 어마어마한 데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 전공에 어플라이를 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먼저 취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래의 일자리 인재상, 제 자료는 한번 책에서 차분히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인재상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인재상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초융합형 인재가 돼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초융합형. 이 초융합형 인재에서는 능력과 사고와 태도라는 세분화된 세 개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능력은 1, 2차 산업의 기술 및 능력을 자기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지식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무장을 한 인재, 융합형 인재. 그 다음에 사고는 새로운 거를, 지금 새로운 거를 막 굉장히 많은 걸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창조할 수 있는 창의형 인재. 창의형 융합 인재가 라는 말은 있는데,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해서 요즘에는 소통과 협업,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가 경험을 했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협업, 관계 협업, 인간관계 이런 거,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초융합형 인재가 되어야만이,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소프트웨어 능력을 가지는 초융합형 인재만이 빠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재상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을 제약해가 또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상돈 이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동하는 이유는 테스트 넘기는 거를 받으러 가야 돼서